사장님, 이번 달 월세 대신 해드릴게요. 아이 참, 왜 이렇게 커요? 턱 아프겠네? 난 아내가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밤마다 몰래 그녀의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방 월세가 밀리든 말든 그냥 그녀가 자꾸 보고 싶었죠. 밤마다 그 여자가 위에 올라탔을 때 그 부드럽고 뜨거운 감촉에 난 중독되어 버렸어요. 하지만 몰랐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가장 뜨겁고 위험했던 유혹의 끝에 그런 충격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말이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현실 속 숨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아침이 와도 특별한 감흥이 없습니다. 햇살은 늘 비슷하게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고 매번 똑같은 일상만 반복됐어요. 나는 인철입니다. 나이는 올해로 60이죠. 40살에 어렵게 마련한 이 원룸 건물에서 벌써 20년을 살았죠. 5층짜리 건물이고 꼭대기층이 우리 집이에요. 아래 4개 층은 월세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 수희와 결혼해서 30년째 함께 살고 있죠. 그날 아침 식탁 위에는 따끈한 미역국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김치 2조각과 달걀 프라이 하나. 수희와 저는 늘 그렇듯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말없이 숟가락을 들어 한 입, 그 다음엔 TV 리모컨을 집어들고 소리를 조금 줄이더군요. 오늘도 모임에 나가? 내가 묻자 수희는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우린 요즘엔 말보다 숨소리로 살아가는 부부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내려가 건물 외벽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누수가 있던 곳은 지난달에 도장 보수했고 2층 계단은 여전히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공사 부르자니 돈 아깝고 그냥 살만은 하다 보니 늘 미루게 되죠.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천천히 거울을 봅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고 턱살은 늘어졌으며 예전보다 눈빛도 흐려졌더군요. 젊을 땐 그래도 내 나름대로 괜찮은 외모였는데 관리실 안에서 전기세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403호로 이사 예정입니다. 오후 2시쯤 도착해요. 새 세입자 윤희 씨였어요. 저번 주 계약할 때 잠깐 봤었습니다. 젊어 보였는데 40대라는 말에 깜짝 놀랐었죠. 이제는 이사 오는 날에도 큰 기대가 없습니다. 예전엔 누가 오나 성격은 어떨까 궁금했는데 지금은 그저 월세만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이면 다행인 거죠. 오후 2시가 조금 넘어 엘리베이터에서 들려오는 짐 싣는 소리에 밖으로 나가보니 그녀가 보였습니다. 403호로 이사 오는 윤희 씨. 한 손엔 종이박스, 다른 손엔 가방. 얇은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빛에 비쳐 안쪽이 은근히 드러날 정도였죠. 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이사가 조금 늦었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말투도 아주 공손했습니다. 40대 같지 않은 잘 관리된 몸매에 키도 컸어요. 아, 아닙니다. 어서 오세요. 불편한 건 없죠? 네, 방은 깨끗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가볍게 고개 숙이며 웃었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랜만에 가까이서 보는 아름다운 여성의 눈빛이었거든요. 이사 정리가 끝난 뒤 나는 괜히 한 번 더 4층 복도 청소를 나갔습니다. 그녀가 혹시 또 나올까 싶어서요. 그러다 잠시 뒤 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윤희 씨가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이번엔 편의점 가는 듯 더 얇은 원피스에 슬리퍼를 신고 나오더군요. 속옷 라인이 그대로 드러날 정도였죠. 다리도 길고 살결이 아주 희고 곱더라고요.
나는 그날 밤 샤워를 하다가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 아래가 너무 강직해졌죠. 이 정도의 강도로 세워본 지가 얼마만인지. 결국 욕실에서 스스로를 달래고 말았습니다. 샤워기 물줄기에 닿는 촉감을 그녀의 촉촉한 살결로 상상하며 부드럽고 또 빠르게 흔들었습니다. 수인은 안방에서 이미 자고 있었고 나는 거실 욕실에서 물소리로 모든 소리를 덮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자신이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날 이후 나는 자꾸 4층 복도를 오갔습니다. 누가 봐도 쓸데없는 행동이었죠. 복도 청소는 하루면 충분한 걸 나는 괜히 바닥을 한 번 더 쓸고 계단 손잡이를 닫고 엘리베이터 문을 한참 쳐다보다 올라오곤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딱히 설명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그 문이 열려 그녀가 나와주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며칠 뒤 어느 오후 나는 원룸 입구 쪽에서 쓰레기 분리함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뒤편에서 또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희 씨였습니다. 이번엔 티셔츠에 레깅스를 입고 있었죠. 허리선은 선명했고 몸 전체가 너무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녀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인사를 받아줬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방이 따뜻해서 좋아요. 조용하고. 그 말에 나는 괜히 뿌듯했습니다. 내가 관리 잘했다는 뜻이겠지. 그 작은 칭찬 하나에 혼자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속으론 그녀의 몸선이, 눈매가 자꾸만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밤 수인은 늘 그렇듯 일찍 자러 들어갔고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꾸만 윤희 씨가 떠올랐습니다. 얇은 원피스를 입고 편의점으로 향하던 모습, 몸선이 드러나는 레깅스를 입고 계단을 오르던 뒷모습. 이건 아니야. 머리로는 말했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어요. 다시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틀었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고 오늘 만난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며 나는 또다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욕정이라는 게 이 나이에 이렇게 생생하게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수인은 묵묵히 주방에서 나에게 밥을 차려줬습니다. 표정도 목소리도 다 늘 똑같았죠. 오늘 뭐 해요? 건물 좀 둘러보고 와야지. 점심은 어제 남은 갈치찌개 데워 먹어요. 응. 우린 이렇게 늘 말이 없었습니다. 대화는 필요한 만큼만, 감정은 담지 않은 말투로만 오갔죠. 나는 그게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그런 정막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엔 복도를 한참 서성이다가 윤희 씨 문 앞에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그녀가 또 나왔죠. 이번엔 회색 후드티를 걸치고 밑에는 짧은 반바지 차림. 어머, 안녕하세요. 네. 어디 가세요? 근처 코인 빨래방에서 세탁 좀 하려고요. 아, 맞은편보다 옆 골목으로 가면 더 좋은 데 있어요. 비싸지도 않고요.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죠. 우와, 감사합니다. 진짜 모르고 있었어요. 역시 여기 오래 사신 분은 다르네요. 그 말에 나는 멋쩍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마치 누군가에게 인정이라도 받은 듯 괜히 기뻤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 어떤 TV 채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식사도 대충 챙겨 먹었어요. 하루 종일 그냥 윤희 씨의 모습만 맴돌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래는 다시 고개를 뻣뻣이 세웠고 저도 모르게 손이 자꾸 갔죠.
그러다 저도 모르게 절정에 다 다르곤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관심이고 어디부터가 욕망일까요? 나는 점점 그 경계가 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루에 한두 번씩 꼭 4층을 돌았습니다. 정확히는 403호 앞을 지나는 게 일상이 되었죠. 겉으론 청소며 관리 점검이라고 포장했지만 속으론 누가 봐도 눈치 보이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윤희 씨는 그때마다 늘 같은 톤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에 난 하루 기분이 묘하게 좋고 괜히 옷도 한 번 더 다려입고 내려갔어요. 정장 바지는 꺼내기 민망하니 무채색 셔츠에 캐주얼 바지로 바꿔 입고요. 며칠 전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나는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잠시 후 그녀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흰 반팔 티에 슬림한 청바지, 머리는 질끈 묶은 포니테일이었는데 그냥 젊고 싱그러워 보였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나는 괜히 당황해서 고개만 끄덕이고 얼른 타고 말았죠. 엘리베이터 안엔 둘뿐이었습니다. 나는 무심한 척 버튼을 누르며 조용히 옆을 힐끗 봤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하얗고 맨살이 드러난 팔과 목선이 눈에 자꾸 들어오더군요.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릿속으론 분명 그렇게 외쳤지만 가슴 쪽에서 자꾸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수인은 여느 때처럼 9시에 불 끄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TV 소리만 틀어놓고 앉아 있었죠. 뭘 보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내 머릿속엔 온통 윤희 씨뿐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거실 소파에서 또다시 그녀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안방에 있는 아내가 신경이 쓰였지만 그게 더 짜릿하게 느껴졌죠. 오늘 만난 엘리베이터에서 하는 상상을 하며 조용하고 은밀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밤 10시쯤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윤희 씨였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번 달 월세 조금만 미뤄도 괜찮을까요? 나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왜 이런 문자가 반갑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짧게 답장했죠.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자마자 내 마음속에 무언가 이상한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왜 괜찮다고 했을까? 괜찮지 않은데 왜 기분이 좋은 거지?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수인은 말없이 반찬을 차려주었고 나는 미역국을 한 숟갈 삼키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여전히 말도 없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그 침묵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전엔 외출도 안 하고 그냥 관리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CCTV 모니터 화면을 보는데 현관 쪽 화면에서 윤희 씨가 커피 한 잔 들고 현관문 앞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죠. 햇빛이 사선으로 들어와 그녀의 어깨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는데 그녀의 아름다운 몸선은 더 부각되어 보였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그녀의 발끝, 무릎을 모으고 앉아 한 손으로 커피를 들고 있는 그 정적인 모습이 차분하면서도 매혹적이었죠. 그날 오후 나는 계단을 오르다 또 한 번 403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노크는 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문 너머 기척만 들으려는 바보 같은 짓이었죠. 그 순간 문득 내 안에서 어떤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야. 이미 선을 넘으려 하고 있어. 그날 밤에도 나는 욕실로 들어갔고 샤워기 물소리와 함께 또 윤희 씨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편의점 가던 그날, 계단을 오르던 뒷모습,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옅은 채취. 이날 밤의 손의 리듬은 좀 더 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욕정을 쏟아내도 그녀의 모습은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월세를 미뤄달라는 문자를 받은 이후 나는 윤희 씨를 대하는 내 태도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변했다기보단 드러나고 있었죠. 이미 내 안에 있던 감정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날 오후 4층 복도에서 윤희 씨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묶인 채로 티셔츠 위에 가디건 하나를 걸치고 나왔더군요. 적당히 가린 옷차림이었지만 봉긋한 그녀의 볼륨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장님, 며칠 전엔 사정 봐주셔서 감사했어요. 괜찮아요. 다들 사정이 있을 수 있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나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다정하게, 왜 이렇게 따뜻하게 말한 걸까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조금 부끄럽긴 했어요. 이 나이에 그런 부탁드리는 게.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어깨를 그냥 토닥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욕실로 향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 아래 내 머릿속엔 계속해서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쓰레기 봉투를 들고 조용히 웃던 얼굴, 그리고 나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하던 목소리, 옷 위로 드러나는 그녀의 몸선, 그 모든 게 자꾸만 내 아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욕망,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사랑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감정 말입니다. 다음 날 현관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 아내 수희가 내려왔습니다. 평소엔 잘 오지도 않던 사람이 말이죠.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지나가는 길에. 수희는 잠시 복도 정면에 시선을 두고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2층 세입자는 곧 나가나 봐요? 응. 이번 달까지만 살기로 했어. 저번 달 월세는 잘 받았죠. 그 말에 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받아야지. 수희는 내 눈을 잠깐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별다른 말도 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오후에 우편함을 정리하다가 윤희 씨가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걸 봤습니다. 운동화에 짧은 트레이닝 팬츠 차림이었죠. 운동하고 왔는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덥네요. 그러게요. 아침엔 괜찮았는데. 그녀는 멋쩍은 듯 웃으며 한 손으로 머리를 넘겼습니다. 그 순간 나는 또다시 그녀의 목선, 팔목, 허벅지, 그리고 땀에 젖은 그녀의 머릿결, 시선을 천천히 내리며 훑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밤이 되자 나는 괜히 윤희 씨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에서 한적한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긴 원피스를 입고 머리가 바람에 흩날리며 어딘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도 나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고 휴대폰으로 그녀의 프로필 사진을 켜놓은 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그날은 좀 더 부드럽고 오래 즐겼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착각일까? 나도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중독되고 있다는 것. 윤희 씨가 월세를 미룬 지 벌써 2주가 넘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슬그머니 불편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까진 내겠지. 아픈 사정 있다고 했잖아.
스스로 위안처럼 되뇌면서도 어느새 카메라로 복도 화면을 더 자주 확인하고 있었고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혹시 윤희 씨가 연락했나 싶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수희는 그 사이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말없이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TV 보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내가 혼자 뭔가에 빠져 있다는 걸 혹시 눈치챘을까? 알아채지 못했을 거라 믿으면서도 수희의 침묵이 이상하게 날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나는 마음을 정리하듯 관리실 서랍에서 월세 장부를 꺼냈습니다. 403호 윤희, 7월 미납. 내가 계산기를 두드리려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냥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할까? 전화나 문자 말고 뭐 어때 월세 이야기하는 건데. 저녁 무렵 403호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죠. 귀를 문에 대보기도 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없었어요. 그만하자. 돌아가자.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선 김치찌개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수희는 늘 그렇듯 앞치마를 메고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죠. 밥 나왔어요. 그녀가 건넨 말은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엔 각 끓인 찌개, 달걀말이, 마른 김, 그리고 잘게 다져진 멸치볶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그걸 보며 괜히 더 미안해졌죠. 잘 먹을게.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수희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찌개 국자만 한번 휘젓고 말았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식사를 이어가던 도중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403호, 아직 월세 안 냈죠.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멈췄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월세는 잘 받아야죠. 나는 그녀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들지 않았고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나는 괜히 목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사정이 좀 있대. 들어오는 사람마다 사정 있으면 월세 다 안 받을 거예요. 그녀는 이번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을 다물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예전엔 다른 건 몰라도 월세는 잘 받으시더니. 그 말만 남긴 채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찌개 속 두부만 바라봤습니다. 두부는 가만히 끓고 있었고 내 마음처럼 천천히 그 속에서 뭉그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는 여느 때처럼 외출을 했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망설이다가 윤희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납된 월세 이번 주 안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내자 1분도 되지 않아 그녀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안 그래도 월세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혹시 잠깐 시간 되시면 저랑 이야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문자가 한 통 더 왔습니다. 시간 되실 때 제 방으로 와주세요. 저는 순간 심장이 떨렸습니다. 긴장되면서 설레이기도 했죠. 그래, 그냥 월세 받으러 가는 것뿐이야. 저는 곧장 403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두들겼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윤희 씨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그녀는 살짝 웃었지만 그 미소엔 뭔가 섞여 있었습니다. 묘하게 짙고 묘하게 유혹적이었습니다. 월세 얘기 좀 하려고요. 내 말에 그녀는 살짝 문을 열어젖히며 말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오셔서 하실래요?
나는 문을 열어젖힌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따라 윤희 씨는 평소보다 더 얇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바짝 달라붙는 상의 위로는 가슴선이 부드럽게 드러났고 맨발로 서 있는 모습조차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엔 확실한 의도가 담겨 있었죠. 나는 알면서도 그 문을 넘었습니다. 아니, 이미 문 앞에 섰을 때부터 마음은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주전자에선 커피가 한 잔 끓고 있었습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나는 말없이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 2잔을 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월세 계속 밀려서.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고 그녀는 내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무릎을 가지런히 모으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분하고는 사이가 좋으세요? 같이 다니시는 걸 못 봐서요. 뭐 그냥 평범한 부부입니다. 그 질문에 자세히 대답하기엔 좀 애매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웃으면서 다리를 꼬으며 자세를 고쳤습니다. 저는 2년 전에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만 불어났고 결국 이혼했어요. 잘 살던 아파트도 팔고 옮겨 다니다 여기 원룸까지 오게 됐어요. 이 동네 와서도 원래 하던 요가 강사 계속하면서 돈은 버는데 빚 갚고 하다 보니 월세 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그래도 이제 월세는 내주셔야 해요. 그녀는 의자를 제 앞으로 당겨 앉더니 물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왜 저 보실 때마다 여기저기 훑어보세요? 순간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녀도 제가 그런 시선으로 본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돌아 내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그저 그녀의 움직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내 앞에 섰습니다. 조용히 내 다리 사이로 무릎 꿇고 앉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월세 대신 해도 돼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내 허벅지를 쓸어내리다 허리띠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숨은 점점 더 가빠졌고 심장은 귀 가까이서 울릴 만큼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내 깊숙한 뿌리에 닿았고 그 움직임은 망설임 없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월세 대신 이걸로 괜찮으시죠? 그녀가 다시 한번 물었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내 허벅지 위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내 가슴에 닿았고 그 온기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은 허리를 감쌌고 입술은 서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향, 살결, 그 촉감, 모든 것이 그토록 원했던 것처럼 내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침대 위로 천천히 넘어갔고 조심스럽지만 뜨겁게 서로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숨소리는 거칠었고 서로의 감정이 부딪히는 소리는 격렬했죠. 그녀의 머리카락이 내 얼굴을 스쳤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남자로 느껴지는 감각. 아주 오래 잊고 있던 그것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끝난 후 그녀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월세 자주 받으러 와주세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밤 403호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윤희의 방문은 늘 조용히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은은한 향과 낮게 깔린 음악 소리 그리고 그 여자의 체온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엔 그녀가 먼저 내 목에 팔을 감았고 어느 날은 내가 먼저 그 입술을 찾아갔습니다. 우린 마치 오래전부터 연인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얽히고 숨소리를 섞으며 밤을 보냈습니다. 낮에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어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질 않았고 복도 센서 등이 고장났다는 말에도 수리공을 부르긴 했지만 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온통 내 머릿속에는 그녀였습니다. 윤희는 매일 마주칠 때마다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도 올 거지? 우리 오늘은 일찍 하고 같이 마트도 가자. 마침 필요한 게 좀 있어. 나는 어느 순간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그녀가 망설이며 집어든 옷. 비싸서 그냥 구경만 하려고. 그 말에 나는 그 옷을 들고 곧장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내일 약속 있는데 장소가 많이 머네. 차 있으면 편하게 갈 텐데. 그 말에 저는 그녀에게 차도 빌려줬습니다. 차를 타고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나는 베란다 창 너머로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제 세입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게는 연인이었습니다. 아내와 같은 집에 살면서 다른 여자의 방에 머무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수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밤마다 늦게 들어가도 불을 켜놓고 기다리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윤희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있어서 요즘 사는 게 재밌어. 그 말에 나는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날 필요로 한다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남자로서의 존재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점점 중독이 되어 간다는 거였습니다. 하루라도 그녀를 보지 않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일상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예전엔 정해진 시간에 하던 건물 점검도 이제는 건너뛸 때가 많아졌고 월세 정산표는 몇 달째 갱신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당연하다는 듯 요구했습니다. 힝. 오빠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오빠, 나 친구랑 놀러 가게 차 한번 빌려줘?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알잖아. 나 생활비 부족한 거. 오빠, 빌려줄 수 있지? 나는 그런 그녀의 말에 한 번도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작게 웃고 고개를 끄덕였죠.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녀의 요구를 들어줄 때마다 그녀는 더 뜨겁고 격렬한 밤을 보내게 해주었습니다. 오빠, 우리 놀러 가자. 윤희가 그 말을 꺼낸 건 어느 맑은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창문을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햇빛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감싸며 살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우린 근처 카페 거리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처음엔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만 맞으며 말없이 차를 탔죠. 그러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전하면서 해봤어? 그리고 그녀가 허리를 숙여 한 입 가득 넣었고 아래가 눈 녹듯 녹는 느낌이 났습니다. 나는 핸들 쥔 손을 더 꽉 쥐며 버틸려고 했지만 그녀의 부드럽고 촉촉한 것에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끝낸 그녀가 휴지로 조심스레 닦으며 말했습니다. 와, 크긴 크다. 나 턱 아파. 저는 괜히 민망해서 창 밖을 바라봤죠.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 매 순간이 유혹적이고 중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와 함께 있어야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린 카페에 도착해 커피와 케이크를 시켰습니다. 그녀는 카라멜 마끼아또를 마셨고 나는 평소엔 절대 안 먹는 초콜릿 케이크를 그녀가 고르자 그냥 함께 먹었습니다. 오빠는 무뚝뚝한 줄 알았는데 되게 귀여운 거 알아? 그녀의 그 말에 나는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하루 종일 떠나질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특히 젊고 예쁜 여자가 날 귀엽다고 말해준 게 도대체 몇십 년 만이었을까요? 그날 이후로도 우린 종종 외출했습니다. 한강 다리 아래서 커피를 마셨고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식사를 했고 늦은 밤 어두운 주차장 차 안에서 단둘만의 시간도 보냈습니다. 최근엔 백화점 가는 일이 늘었어요. 그녀는 가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이 원피스 오빠랑 있을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빠, 이 신발 오늘 입은 원피스랑 어울리지 않아? 그때마다 나는 카드 지갑을 꺼냈습니다. 얼마 안 하잖아. 예쁘다니까 사줘야지. 스스로 그렇게 말하며 그녀에게 들어가는 돈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오빠, 너무 고마워. 잘 쓸게. 우와, 진짜 아껴 쓸게. 고마우니까 이따가 집에 가면 내가 엄청 기분 좋게 해줄게. 그녀는 매번 그렇게 말하며 제품에 안겼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연인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윤희의 생활비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은 진짜 조금 빠듯해서 오빠, 부탁 좀 할게. 다음 주에 바로 줄게.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부턴 되묻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주고 선물을 사주고 차를 내어주는 그 순간들이 내가 누군가의 곁에 있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희와의 결혼 생활에선 늘 배경 같은 존재였는데 윤희 곁에 있으면 내가 주인공 같이 느껴졌으니까요. 밤엔 여전히 403호에서 함께했고 그녀의 손이 내 다리 사이를 쓰다듬거나 입을 벌려 조심스레 가져다 대고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나는 완전히 무장해제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빠 없었으면 나 여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 말은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더 깊이, 더 완전히 그녀 안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날 밤도 일찍 자러 들어간 아내를 확인한 후 건물 점검하는 척하며 집을 빠져나와 습관처럼 403호 문을 열었습니다. 윤희는 여느 때처럼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방 안은 둘만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깊숙한 곳을 적셨고 빠르거나 부드럽게 일정하지 않은 리듬으로 절정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둘만의 시간이 끝난 후 나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윤희는 내 가슴 위에 머리를 얹은 채 손가락으로 내 배 위를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죠. 오빠는 진짜 나한테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이런 사람 어디에서도 다시 못 만날 거야. 그녀의 말은 너무 달콤했고 점점 나를 더 깊이 잡아당긴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은 조금만 더 있다가 한 번 더 먹을 거야.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을 때 나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2시 47분. 너무 늦은 건 알았지만 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잠이 들어버렸고 다음 날 아침 8시가 돼서야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나는 조심히 403호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고요했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문을 닫고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아내 수희였습니다. 수희는 3층에서 4층으로 올라오는 계단 앞쪽에 서 있었습니다. 집 앞 쓰레기라도 버리러 나왔다 들어가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를 기다렸던 걸까요?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 403호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마르고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대답해요. 그녀가 계단을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나는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게 잠깐 월세 얘기 좀 하느라. 아침부터요?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눈빛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늦게 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당신한테 뭐라고 하던가요? 사정이 딱해서 도와달라 그랬어요?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지금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게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욕스러운 건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수희는 조용히 내 옆을 지나 403호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봐요. 문 좀 열어봐요.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윤희가 문을 열지 않길 바랐습니다. 제발, 제발 지금만은. 하지만 문은 곧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윤희는 살짝 흐트러진 머리로 수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윤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희는 잠깐 숨을 들이켰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남편이랑 무슨 관계예요? 공기가 서늘하게 식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윤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수희를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시죠? 그 말에 수희는 참았던 분노가 한순간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답해요. 내 남편이 당신 방에서 밤마다 뭐 하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어제도, 그제도, 지난주도 내가 다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뭔가를 말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정말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남편 관리 잘했어야죠? 오빠가 먼저 저한테 다가왔어요. 처음엔 월세 문제로 왔다가 그날부터 그 말에 수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표정이 다시 굳어졌고 윤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뭘 잘했다고 그렇게 당당해요? 돈 없으니까 돈 있는 노인네 붙잡고 그렇게 대충 살면서 몸이나 굴리고 용돈 좀 받아내려고 한 주제에 그 순간 윤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미소도 조용한 태도도 없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몸이나 굴려? 두 사람 사이의 공기엔 칼날 같은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수희는 참아왔던 울음을 꾹 누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옆에서 30년을 같이 살았어요. 당신이 고작 며칠 뒹군다고 해서 나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림도 없지.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내 심장 어딘가를 찔러댔습니다. 됐어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수희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내 쪽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더니 내 옆을 지나쳐서 그대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수희를 따라 집으로 올라가니 수희는 작은 캐리어 가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래서 어떻게 같이 살아요? 당분간 아들 집에 가 있을 거예요. 당신 정신 좀 차려요. 나는 손을 뻗었습니다. 수희야, 잠깐만. 내가 됐어요. 그녀는 그 한마디로 내 손을 뿌리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처음으로 보는 그리고 가장 멀게 느껴지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시계, 창문 바람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침실 옷장이 열려 있었고 수희의 옷 몇 벌이 사라졌습니다. 화장대 위에 있던 약통도 화장품도 빈자리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멍하니 말했습니다. 정말 나갔구나. 그리고 그제야 두 다리가 힘없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희가 집을 나간 뒤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동안 그 침묵이 불편하다고 느꼈었는데 이젠 그 침묵마저도 그리워졌습니다. 식탁 위엔 수희가 남겨둔 약통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냉장고엔 내가 좋아하던 멸치볶음이 투명한 반찬통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져가지 않은 것들, 그 모든 게 자꾸 나를 뒤돌아보게 했습니다. 전화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습니다. 윤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왜 안 와? 오빠, 문 좀 열어봐. 오빠 나 안 보고 싶어? 난 오빠 많이 보고 싶은데. 문자는 짧았지만 하루에도 10통이 넘게 왔습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에게 가는 게 더는 위로가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모든 걸 끊어낼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직접 올라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소파에서 몸을 움찔했지만 곧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자꾸 이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여전히 달콤했지만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은 채 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아들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윤희의 기척은 그 복도 너머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밤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불 꺼진 안방에서 수희가 자던 자리 이불만 매만지며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녀가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는지 나는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머리맡엔 그녀가 남겨둔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속엔 장 봐야 할 목록, 내가 약 먹는 시간표, 내 생일에 뭘 해먹을까 적어둔 낙서 같은 메모들. 그 조그만 글씨들 앞에서 나는 그만 울컥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진동을 울렸습니다. 윤이었습니다. 오빠 나 외로워.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하면 안 돼?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아도 그녀는 계속 연락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거짓인지 진심인지 나는 더 이상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나를 찾고 있는 그 말 하나에 내 마음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는 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고 TV는 꺼진 채로 있었죠. 침실 문은 닫혀 있었고 그 안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 꺼진 집안엔 내 숨소리만 낮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나야. 우리 이야기 좀 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왔고 거실 불은 여전히 꺼진 채로 우리 둘만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나 많이 외로웠어? 그녀는 내 손을 조용히 감싸 안으며 내 눈을 바라봤습니다. 우린 거실 바닥에 그대로 누워 자연스럽게 입술을 맞췄습니다. 어둠 속 우린 또다시 서로의 몸이 맞닿았고 숨결이 엉켰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내 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빠, 나 너무 좋아? 오빠, 나 갖고 싶은 가방이 하나 있어. 나는 몸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내 품에 안긴 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오빠도 같이 한번 봤던 건데, 진짜 예쁘던데. 조금 비싸긴 해. 그 순간 내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입맞춤도, 포옹도,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도 전부 갑자기 거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윤희야, 나는 그녀의 어깨를 살짝 밀었습니다.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내 눈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생각나서.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바지와 셔츠를 다시 챙겨 입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뭐야? 오빠 지금 화났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갑자기 좀 식었네. 그녀는 내 말에 순간 얼굴을 굳혔습니다. 가방 하나 사달라고 한 게 잘못한 거야? 나는 그녀를 향해 천천히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내가 그냥 돈으로 보여? 그녀는 그 순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 쪽으로 걸어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이만 나가줘. 그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엔 처음 봤던 그 중독적인 여자의 모습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윤희가 나간 뒤 나는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은 닫혔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향이 남아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할 만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냉장고 한켠에 놓여있던 맥주 2캔. 그거면 될 줄 알았지만 텅 빈 마음은 그 어떤 알코올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래 미뤄뒀던 집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부터 주방, 안방, 수희가 쓰던 서랍장까지 치우다 보니 구석구석 먼지가 꽤 쌓여 있었더군요. 그 먼지를 털어내는 동안 이 집에서 수희가 혼자 얼마나 조용히 신경 쓰며 살아왔는지 하나하나 실감하게 됐습니다. 식탁 서랍을 열었더니 거기엔 작은 메모지 뭉치가 있었습니다. 남편 좋아하는 파김치 내일 다 먹으면 월요일에 또 담글 것. 남편 좋아하는 멸치볶음 재료 사기. 나는 그 메모지들을 가만히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한 줄 한 줄에서 수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안방 옷장 문을 열자 내 와이셔츠들이 한 벌 한 벌 고르게 다려져 걸려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접힌 수건들, 양말 한 짝도 흐트러짐 없이 정리된 서랍. 그 모든 게 수희의 손끝을 거쳐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를 나는 왜 그토록 오래
곁에 두고도 보지 못했던 걸까요? 함께 한 시간이 30년이었는데 그 속에서 나는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해준 밥, 정리된 옷장, 묵묵히 내 옆을 지켜주던 그 침묵까지도 내가 찾았던 따뜻함은 사실 언제나 곁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만 내가 등 돌리고 있었을 뿐이었죠. 나는 며칠 동안 거의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봐도 그 안엔 먹을 게 없었고 설거지통엔 내가 먹다 남긴 그릇들이 쌓여만 갔습니다. 수희가 있을 땐 어떻게든 돌아가던 집이었는데 그녀가 사라지자 그 모든 게 멈춰 있었습니다. 침대 이불은 구겨져 있었고 빨래는 나도 모르게 쌓여 있었고 텔레비전은 켜놓고 보지도 않았고 거실 조명은 아예 꺼둔 채 어두운 상태로 며칠을 지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껍데기만 남은 느낌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녀가 남겨둔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거기엔 나에 대한 사소한 기록이 빼곡했죠. 남편 바지 드라이 맡기기, 남편 양말 새로 사기, 남편 구두 닦아두기. 나는 그 수첩을 부여잡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이라는 게 이렇게 늦게 터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낸 어느 저녁 현관문이 다시 두드려졌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앞에 섰고 인터폰을 켜보기도 전에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이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엔 예전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한 윤희가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그녀는 조심스럽게 웃었지만 그 미소엔 어딘가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 아니, 여기서 그냥 말해.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 진심이야. 진짜 오빠 사랑한다고. 그녀는 내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오빠 옆에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해.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젠 아내도 없잖아. 우리 둘이 같이 살자.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침묵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내는 너랑 달라.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말 없이 조용히 옆을 지켰던 사람이야. 난 너가 사랑이라 착각했어. 하지만 진짜 사랑은 늘 곁에 있었던 거야. 내가 그걸 이제야 알아버린 거지. 윤희는 내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손을 뺐습니다. 그럼 나한테 이제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거야?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건 착각이었어. 내 외로움을 채워줄 누군가를 사랑이라 믿은 내 착각. 그녀는 표정이 심각하게 굳더니 내게 말했습니다. 아이씨, 진짜. 이 아저씨 완전 어이가 없네. 본인 즐길 거 다 즐겼다고 바로 등 돌리네. 나도 너가 주는 돈 이제 필요 없어. 뭐 얼마나 썼다고 이러는 거야.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처음엔 한숨이 났고 그 다음엔 마음이 허탈해졌습니다. 나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주방으로 가 온수를 한 잔 끓였습니다. 컵 안에 김이 서리고 그 김이 천천히 식탁 유리에 닿는 걸 가만히 바라보며 나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윤희야, 이번 주 내로 방 빼. 보내기 직전 손가락이 한번 멈췄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안의 미련이 마지막으로 저항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미련 위에 지난 30년을 꾹 눌렀습니다. 전송, 그리고 곧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에 내려놓고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창 앞에 혼자 서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혼자라는 고요함이 나를 다시 붙잡아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403호 현관문은 그날 오후 조용히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다시 집이라는 공간이 비로소 내 자리로 돌아온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아들의 집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찾아간다고 해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지도 모를 아내.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해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인터폰 버튼 위에 손을 얹었다가 몇 번이나 내렸다 올렸습니다. 결국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아들이었습니다.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은 문을 조금 열어 내게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거실 안쪽 소파에 수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들어서는 걸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당신,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내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죠. 나는 한참 동안 그녀의 손끝만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바람 펴서 미안하고 내가 선을 넘은 거야. 용서받지 못할 짓인 거 알아?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하고 너무 오래 외면해서 미안하고 당신 마음 내가 너무 모른 채 살았던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그녀는 침묵하다 내게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마음으로 온 거예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후회해. 정말 뼈저리게 당신이 옆에 있었던 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 그 조용한 손길이 나를 어떻게 지탱해주고 있었는지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돌아와 줘. 이제부터라도 당신 옆에 있는 거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게. 그녀는 내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살짝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하고는 이제 정리했어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끝냈어. 그리고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 안 해. 거실엔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나는 그녀가 내리는 숨소리 하나하나에 온몸이 긴장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움보다 용서가 쉽대요. 이 나이에 이혼하는 것도 참 피곤한 일이니까요. 한 번만 기회를 줄게요.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나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우린 아들과 셋이서 식사를 마치고 아내 수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신발을 벗고 조심스레 들어서던 모습은 낯설면서도 눈물나게 반가웠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녀의 짐을 받아들었고 그녀는 거실 한쪽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처음 마주한 둘 사이엔 잠깐의 어색함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그 밤 우린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그녀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올렸습니다. 수희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을 천천히 펴며 내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수희가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조금은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랑이란 건 누군가에게서 새롭게 찾는 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는 일이라는 걸. 수희와 나는 이제 그 작은 마음을 다시 붙잡고 남은 삶을 다시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